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돌아왔습니다. 현재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등 방북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등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은 오늘 저녁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와 관계없이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의 미투에 지난해 6월까지 안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신용우 씨가 실명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신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지은 씨가 도움을 요청했던 선배가 바로 자신이라며 상황이 안 좋단 걸 알았지만 당시 김 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첫 실명 미투 폭로에 나선 국회 보좌진을 만났습니다. 국회에 3,000명 가까운 보좌진이 있지만 미투 고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국회의원이나 선임 보좌관이 생사를 쥐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재벌과 언론사 간 유착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덮는 데 미투 운동이 활용되고 있다는 음해성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성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성면 철거 공사가 중단된 한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학기가 시작됐지만 성면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6시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지금 청와대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또 합의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뉴스룸도 평소보다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아직 공식 발표 이전입니다만 북한이 이전에 비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낸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이번 주 중으로 워싱턴으로 가서 평양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의 북미 대화 등에 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지금 청와대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이제 몇 분 후면 특사단 수석을 맡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한창 내용을 준비 중에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에는 특사단을 이끌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곳 춘추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사단은 저녁 6시쯤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청와대로 와서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사안이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대통령 보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공식 브리핑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 자, 8시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이제 뭐 한 8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곧 들어보면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면담과 관련해서 미리 나온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사단의 면면이 좀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젯밤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이 끝난 이후에 밤 11시 20분에 청와대로 상황 보고가 팩스로 들어온 뒤에는 추가로 오늘 중에 상황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사단이 가져간 위성 전화를 도청 등의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화된 팩스로만 특사단과 상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걸 판단했다는 게 얘기입니다. 특히 이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며 일정 부분의 합의도 있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오늘 2일차에는 특사단과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 남은 실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방북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협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북미 간 대화, 여기에는 물론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의에 포함이 됐다니까 두 가지 다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특사단이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북미 대화를 위한 방법론을 설명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는 잠시 후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어제 일정이 시작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한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도 그렇지만 보통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 최고 지도자를 면담한다는 것은 나름의 선물이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제 만남과 면찬이 4시간 넘게 이루어진 것이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입니다. 여기는 남측 인사가 방문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장소나 만남 시간 또 참석자 면면을 봤을 때 어제 만남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면담 사진에 정의용 안보실장의 메모가 찍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적은 메모의 사진이 좀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 문구가 정의용 실장이 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적은 건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결단으로 이런 고비를 넘어갈 것을 기대한다거나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적어놨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잠시 후에 있을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에 얘기한 그 부분, 연합훈련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못돼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면 이건 좀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의 말을 메모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후면 어차피 다 나오겠습니다만 조금만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이전과는 달리 진전된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앞서 북한은 우리 특사단을 어제 우리 특사단을 맞이할 때부터 이전과는 여러모로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을 마친 뒤에 부인 이설주와 함께 따라 나와서 우리 특사단이 탄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는 모습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특사단은 밝은 표정으로 듣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건 어제 오후 2시 50분. 그로부터 3시간 남짓 만에 성사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 등 우리 측 특사를 만날 때 마지막 날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면담에 이은 만찬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동석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는 우리 측에 처음으로 개방한 조선노동당 건물 로비까지 따라 나와 함께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정상 내외가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국가 관례를 자신들도 따른다는 점을 홍보한 걸로 분석합니다. 이설주의 동석은 파격적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사단은 평양 외곽에 있는 고방산 초대소에서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2013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북했을 때 묵었던 곳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여정 등 북측 특사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 묵게 한 것에 상응해서 우리 특사단을 대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청와대 브리핑이 시작되면 곧바로 연결을 할 텐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발표 내용을 조금 전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8시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1, 2분 남은 상황에서 전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종합을 해보자면 이번에 특사 방문은 일정 부분 혹은 그보다 큰 상당 부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은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6시경에 특사단은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견과 만찬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실무 협의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발표문을 거의 다 작성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9분, 거의 8시가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청와대 쪽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청와대 쪽에 현장 그림이 오고 있습니까?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청와대 모습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정의용 대표 수석이죠. 나와서 곧 발표할 텐데 정의용 들어보겠습니다. 수석 특사의 방북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특사단은 1박 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텐데요. 녹화로. 예. 자, 지금 정우영 대표가 차분한 어조로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발표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혜근 기자, 지금 모두 보니까 6개 항의 합의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큰 문제들인데 네. 우선 좀 정리 좀 해드리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첫 번째,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가졌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예. 이게 두 번째 합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에 북미 대화의 가장 관건이 되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합의는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거를 지난번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왔을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예, 다섯 번째로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건 역시 미국이 계속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인데 예, 이 부분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에 더 붙어 있는 내용이 있죠. 예,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예.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합의로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조치로 보입니다. 예. 자, 정우영 대표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내일 떠나고 네, 그렇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역시 이제 여기 회담에 참여했는데 일본으로 떠나서 각각의 나라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에.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6가지 내용의 합의 사항을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동안에 북한도 방문하셨고 이번 대북 특사들이 다녀와서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상황 진전을 아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웃도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네. 사실은 이게 그 얘기는 됐지만 언제 될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4월 말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열리게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 근데 아마 지금까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만나기 위한 만남을 안 하겠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도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 내용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집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결국 현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 생각도 이걸 받아들인 이유가 아예 이때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일정한 이제 입장에 좀 진전된 내용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요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한번 더 좀 한 단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장소를 판문점으로 정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고려가 됐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평양에서만 2번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평양으로 가서 연다는 것은 정부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테고 서울에서 여자니 그건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겠지만 제가 예. 볼 때 가장 크게 고려된 거는 그냥 이건 제 지금 뭐 저도 지금 들었으니까 판단을 한다면은 아마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예. 실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만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남북 관계하고 북핵 문제 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다른 예. 얘기 필요 없고 아마 그런 식의 실제 내용을 갖고 한번 담판을 짓자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트라인을 바로 개설해서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의 진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며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번에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미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조건부 비핵화 용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정의용 실장이 또 서훈 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일정하게 북미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럼 벌써 이제 일정한 진전이 북핵 문제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남북 관계에도 뭐 이미 특사하고 얘기에서도 일정하게 진전하는 대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또는 뭐 몇 단계 확실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그런 어떤 내용의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는 일문일답과 함께 잠시 후면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추가적인 내용을 청와대 쪽에서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방송용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취재를 해서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백브리핑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 정의용 대표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저한테 들어온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것도 양이 꽤 많아서 제가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그 오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하는 사이에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좀 정리를 해주고 계시겠습니까? 안혜긴 기자가. 네네, 예, 잠시 후에 바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합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 보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당장 우리는 무조건 핵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어차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이 하나의 뭐 일반적인 공리처럼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뭐 자기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얘기하는 게 그건데 자기들을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준다면은 자기네들이 핵을 포기하겠다. 예. 그래서 조건부 비핵화 용의를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은 아마도 아까 저 이성대 기자가 얘기한 것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의용 대표의 그 저 수첩에 그러니까 메모에 적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틀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메모가 아까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건 북측으로서는 상당 부분 뭐랄까요?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에 비하면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북측이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하면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는 반발하겠지만 예. 이 얘기는 뭐 핵이라든가 또는 ICB급 미사일을 쏘는 그런 그 추가 도발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 대화를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그러니까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지만은 비핵화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뒷부분에 있지만은 자기들이 추가 대화 중에는 도발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문턱을 낮춰서 충분히 대화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발언은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것은 뭐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인 것 같은데. 예, 저거는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과거 김정일 때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인정한다면 자기는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용의를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당장 이제 내일 미국 쪽으로 특사가 다시 떠나게 되면 거기서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워싱턴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워싱턴은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이 직접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의 지금까지 아직 다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북측의 태도라면 미국 측이 대화를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일단은 뭐 평가를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인 비핵화 용의가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조건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그거는 일정하게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특사단이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또 미국 정부 관리들하고 얘기를 하면 일정하게 미국이 이 부분을 갖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종석 전 장관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 협의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건데 그 전제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그 전제가 비핵화여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아무튼 비핵화 관련된 일정한 입장을 어떤 형태든 바뀌면은 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문턱이 낮춰져 있습니다. 근데 북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에 완전하게 북한이 그 단계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그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잘 이제 해석을 해서 미국에 전달하면은 미국이 수용할 수준 정도는 된다 대화로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쪽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전제로서 일단은 자기가 무조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그럼 그 다음에 대화가 들어가면 대화에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뭐 조건이나 보상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온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비핵화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폐기해 나갈 테니까 대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수준이잖아요. 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미국도 북한이 지금 그 하나하나 핵을 폐기하면서 또 비핵화하면서 나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비핵화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정확하면 대화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의 핵을 갖다가 포기시키는 거는 여러 절차와 보상 문제가 겹쳐져 있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트럼프의 의지를 뭐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대충 볼 때 명확하게 북한이 대화 중에 도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한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조건이 또 미국이 일정하게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다섯 번째 합의가 나온 것 같은데 뭐냐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대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는 북측의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이 정도라도 미국 측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더 토를 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미국 쪽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도 뭐 미국의 조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 예. 백악관도 뭐 입장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보한 것이. 예. 하나는 대화 중에는 도발하지 않는다. 이걸 명확히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핵미사일 시험은 대화 중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은 아니고 이런 조건, 즉 미국이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비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정도의 조건을 단 거죠. 그러나 아무튼 두 가지는 김정은 입에서 나온 일련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남한 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그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믿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거나 방어를 안 할 수 물론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얘기는 일종의 물론 북한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계속 그 어떤 공식적인 공개적인 언명 수준에서 돼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뭐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한다면 일단은 이제 한번 뭐 의례적으로 한 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합의 내용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단 교환 문제니까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산가족 만남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오늘은 뭐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 보자면 그에 대한 희망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것도 중요한 것이 예,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이제 교류가 되고 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북미 대화나 북핵 문제도 이제 앞에 있는 조건 얘기 그 내용들에 의하면 일정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진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4월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4월에는 이 진전된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 더 크게 더 진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또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리포트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은 다 현장에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그 내용을 좀 정리 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안의근 기자가 지금 옆에서 계속 지금까지 들어온 백브리핑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질의응답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뽑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4월이냐라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예, 가급적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내려왔을 때 가급적 조기의 개최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4월 말이 됐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아니었지만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북 관계,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선대의 유운에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워딩은 아닌데 정의용 특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이행을 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희근 기자도 뭐 답변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4월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4월 예, 말에. 예. 이건 약속한 거니까 이제 이행이 되겠죠. 근데
4월에 연합훈련 기간하고 안 겹치게 하겠죠, 물론. 그렇죠?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예, 아마 연합훈련 기간은 조금 이제 기간은 조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예상해 예. 보면. 그거는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내용을 다 담더라도 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 다 그 안에 있더라도 그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아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 시기에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만 그 생각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겹치는 건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듭니다. 네. 정상회담과 연합훈련이 같은 달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 장관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이 저희가 말씀드릴 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등등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혹시 눈여겨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에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의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혹시 없을까요? 그 다른 것보다 4월 말에 정상회담 한다는 거는 뭐 저 자신도 예상 못했고 또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또 그런데 그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 조성이 그럼 4월 말까지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문 대통령은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거기서 일정하게 조성된 여건, 지금 이제 여건은 일정하게 조성이 될 겁니다. 예. 그 위에서 바로 여건을 보다도 무리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무적인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다. 예. 라는 차원에서 이제 판문점 4월 정상회담을 아마 합의한 것 같고요. 그 예. 점에서 일정하게는 왜 4월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실제 단판을 짓기 위해서 그 시기를 잡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자, 안혜근 기자가 혹시 더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잠깐 더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얘기해 드릴 것은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 지금 전화로 저희들이 연결해서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바로 지금 연결을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준비가 됩니까? 아, 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안혜근 기자가 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뭐 지금까지 질의응답은 제가 일단 됐습니까? 정리한 예, 걸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예. 자, 그 합의 내용은 김현기 특파원도 다 들으셨을 텐데, 네. 물론 미국 쪽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 뭐 새벽 시간이니까 어떻게 예상을 네, 합니까? 이건 뭐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예, 당초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유예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 제한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예. 즉 비핵화 논의를 당장 하겠다고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향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라토리움 카드 정도를 꺼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예. 앞서 말씀이 있었듯이 대회 기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이해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에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즉 정전 체제의 변화와 경제 지원 등 당근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접견도 하고 또 만찬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물론 실시간으로 우리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지만 미국 쪽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얘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모든 그 접견이나 만찬 그 밖의 회담 과정이 미국 쪽에서도 일정 부분 혹은 그 이상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당장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미국과의 얘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입장도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예, 미국과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이 확실시돼 보입니다. 예. 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한국이 미국 쪽에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은 한국 특사단이 8일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듯이 미국으로서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그 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의 입장 그리고 국무부의 입장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하나로 조율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가지고 들어온 합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도 뭐 이제 오늘 오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꼼꼼히 또 체크를 하고 여기 어떤 뭐 문제점은 없는가를 또 잘 살펴보겠죠. 그건 미국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군요. 백브리핑 정리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안희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에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0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승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필 기자, 예상대로 다음 주로 소환 일정이 잡혔습니다. 조사 8일 전에 통보한 건데 과거에 예로 보자면 시간 여유를 좀 더 준 셈이군요. 어떻게 봅니까?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엔 이틀 더 앞선 8일 전에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전직 대통령 소환인 만큼 이제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확인되는 바가 있습니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등 10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로 의심되는 다스 비자금 조성, 그리고 아들 시영 씨에게 회사를 편법으로 물려주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배임과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14일 소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정이 혹시 됐습니까? 지금 양측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일단은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이번 소환 통보 일정을 잡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가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14일에 나오라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날짜 조정을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14일로 검찰의 통보했다. 입장은 이 전 대통령 그리고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줬다. 이게 예.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이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환 자체는 응하겠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소환 날짜와 관련해선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하죠.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일정이 공개된 오늘도 대치동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참모들만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날짜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참모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일방적으로 온 만큼 변호인단과 상의해보겠다는 뜻이라며 일부러 출석을 늦추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이 검찰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전 대통령은 탈당한 분이라며 우리 당과는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이제 소환 일정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로펌 대신 MB정부 출신 법조인들로 일종의 새 로펌을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곧 출범할 MB 맞춤형 로펌 사무실에 임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주 참모진들과 회의를 갖는 대치동 사무실 앞입니다. 여기서 변호인단 사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이 건물 4층에 최근 새롭게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위치부터 맞춤형인 로펌 사무실은 아직 간판도 걸지 못한 상태로 막 내부 공사만 마쳤습니다. 여기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무실 맞습니까? 언제쯤 혹시 뵐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 들어오세요? 오늘은 지금 법원에 가 있으셔가지고. 지난 2일 법무법인 열림이란 이름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이 로펌엔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MB정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를 한 뒤 새로 로펌을 세워 이 전 대통령 소환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막강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곤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 로펌이 느끼게 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임료 또는 소송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된 로펌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근 법조인들만 데리고 이미 100억 원대까지 커진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법리 공방을 벌이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금액은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중견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 맡고 있었고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A사 회장 손모 씨가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사는 공장을 건설할 때 바닥 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검찰은 손 회장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에게 사업 편의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이명박 캠프에서 후원 회장을 맡았던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소개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손 회장 역시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어제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돈은 이병모 씨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게 전달돼 차명재산과 함께 관리되며 이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해 쓰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손 회장 외에 추가로 돈을 건네받은 인물은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김지은 씨의 용기 있는 미투 고발 이후에 채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표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내사죠. 잠시 후에 저희 뉴스룸은 김지은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또 다른 수행비서의 구체적인 증언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안 누구도 김지은 씨를 도와주지 않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미투 운동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폭로로 인해서 그간 미투 운동이 크게 미치지 못했던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안 전 지사 관련 소식을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오늘 제출한 사직서입니다. 사유는 개인 신상 때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도의회는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 비서실의 해명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직과 함께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안 전 지사는 거처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왼팔, 좌의정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입지에 도지사 연임이란 성과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여권 내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안 전 지사가 비판 속에 정치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서 여권 차기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김지은 씨는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 비서였던 신용우 씨는 JTBC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 씨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실제로 SOS를 치려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었고 눈치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신용우 씨는 JTBC 취재진을 만나 김 씨가 말한 선배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가 말했던 어려움 SOS를 보냈다고 했던 그 선배가 그 인터뷰에서 바로 저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안 전 지사와 8년간 일했던 신 씨는 지난해 6월 김 씨가 오기 직전까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습니다. 러시아 출장 다녀온 후였던 것 같습니다. 8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뉘앙스라든가 느낌이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김 씨가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방으로 부른다, 좀 스킨십을 취하려고 한다라의 처음 감도로 저도 좀 받아들였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신 씨는 당시 김 씨에게 잘 대응하라는 조언을 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조심하면 되고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지라고 저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자꾸 여자 쪽으로 했던 게 얘기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미안합니다. 안 가면 되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게 아니었는데요. 신 씨는 어제 김 씨의 인터뷰를 본 후 죄책감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약간 외면했던 비겁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김지은 씨에 대한 미안함이 크고 저희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검찰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 JTBC 김지아입니다. 안 전 지사의 성추문과 사퇴로 충남도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사 관사에는 실망했다는 당원이 난입해서 유리를 깨는 소동이 벌어졌고 각계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몸을 날려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안희정 전 지사가 생활하던 관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이 남성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태로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뀐 충남도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직원 회의 때 그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충격이라고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충격이 더 큰 거죠. 여러 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무원 노조는 안전지사의 사퇴와 형사처벌을 요구했고 성폭력 예방센터를 열어 추가 피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대전 충남의 24개 여성단체도 정치활동 중단 선언은 물타기라며 안전지사를 성폭력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지사의 지지자 모임은 트위터에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오늘 변호인단과 함께 안전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본격적으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국회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퍼진 미투 운동이 이제야 여의도에도 상륙한 것이죠. 이 폭로의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미투 운동이 국회에서 더디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국회 5급 비서관인 정모 씨를 괴롭힌 건 같은 의원실 소속 4급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입맞춤을 강요당하거나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3년 동안 당했습니다. 친동생 같았어라고 얘기하는데 친동생의 엉덩이를 더듬는 오빠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해당 의원실을 떠날 때까지도 공론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 대응은 곧 생계의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항의를 했을 때 가해자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사무실을 나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럼 일단 생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에 보좌했던 의원이나 상급자였던 보좌관이 나쁜 평판을 퍼뜨리면 다른 의원실에 자리 잡지 못하고 국회를 떠나야 하는 게 여의도의 생리입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가 많은데도 국회에선 미투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해온다거나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사례는 사실 접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정 비서관의 폭로 이후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은 의원에 의한 성폭력 제보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역시 실명 공개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경우는 더더욱 힘들 것이고 국회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단계가 국회가 아닐까. JTBC 안지현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단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행 당시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이들을 조속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중 드러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전 사장의 문자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과 언론사 간부들의 유착 의혹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 당시에는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의 정보원처럼 움직였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룸은 작년에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내용을 여러 차례 이미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늘 추가로 관련 리포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삼성과 관련한 저희 보도 방향을 놓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음모론의 실체도 짚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0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모 경제지 간부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서 들은 찬성이 확정됐고 전문위원회로 안 넘긴다는 취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국내의 여론이 주목하던 때입니다. 문자에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반 움직임에 대한 긴박감마저 느껴집니다. 문자 내용에는 해당 간부가 근무하는 매체에서 다음날 일면 머릿기사로 합병 찬성 내용을 전할 것이란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 문자는 2016년 11월 검찰이 장충기 전 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문자엔 종합일간지 간부의 반응을 담은 합병 축하 메시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합병 찬성이다.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자 삼성 측 간부는
전문의로 넘겨 의견 들어본다는 얘기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일간지 간부는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합병 찬성으로 확정됐다며 현장 기자의 취재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같은 달 13일 문자엔 모 경제지 사설을 빼기로 했다며 삼성이 언론사 편집권에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재벌과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는 최근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장 전 사장의 문자에 대한 보도 여부와 미투 보도를 놓고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괴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저희 JTBC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보도의 의미를 폄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덮는데 미투 운동이 활용되고 있다는 음해성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또 앞서 보신 장충기 전 삼성 사장과 언론사 간의 유착 문자에 대해서도 적극 보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JTBC가 삼성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틀렸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가 다시 논란이 된 계기, 이건 지난 4일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가요? 네. 여기 이제 방송 때문인데, 물론 거기서 JTBC를 음성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 문자, 그러니까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내용에 이인용 전 사장인가요? 네. 그 문자 내용에 어딥니까, 저 공중 방송사 세 군데, KBS, MBC, SBS 하고 거기에 JTBC까지 붙여가지고 마치 동일 다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안 나갔지만 문자는 그렇게 화면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고 등등. 그런데 우선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는 지난해 3월 한겨레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그 이후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 저희는 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는 이 태블릿 PC 보도의 주체였던 만큼 당시 삼성 수사 상황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일단 이 부회장 재판에서 처음 이 문자가 공개가 된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 문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예. 또 이후 8월에는 주간지 시사인이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거 입수해서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때 저희 JTBC는 시사인을 인용해서 이 언론사 간부가 장 전 사장에게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 유착 정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 앞서 시사인에서 기사화하지 않았던 내용, 즉 지상파 3사가 제1모직 상장을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가 된 겁니다. 예. 근데 바로 그 제1모직 상장과 관련해서 문자에 JTBC도 등장을 해서 아무튼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해당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KBS, MBC, SB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종편은 JTBC가 신경이 쓰여서 대표에게 말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예. 또 삼성과의 대화 내용이 보도 책임자인 보도 담당 사장에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고요. 또 실제 저희는 2014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삼남매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예.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드린다면서 JTBC의 관련 보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예. 실제로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삼남매라는 비판적 보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그 세 가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두 차례에 이것이 그 후계 승계 문제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 이것도 전문가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적시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삼성과 관련해서 심지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후에 비판 여론이 확산될까 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미투 보도를 시작했다. 이건 좀 너무 좀 얼토당토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뉴스룸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국정농단 시작부터 최근까지 이재용 부회장 보도를 적극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액 상당수를 차지하는 승마 지원금 그 핵심 수혜자인 정유라 씨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신고해서 국내 송환까지 이뤄낸 언론사가 바로 JTBC였습니다. 예. 또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부회장과 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승마, 심지어 정유라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원 논의가 있었던 정황을 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 내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 관련 문건을 저희들이 보도를 했다라든가 하는 얘기들은 이미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의혹. 이건 저희들 단독이란 그 표현을 안 쓰기로 했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국세청 고발로 공식 수사로 전환된 사실을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고도 또 경찰이 새로운 의심 계좌를 발견했다라는 내용도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다시 청와대로 잠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의 공개 브리핑에 이어서 했던 백브리핑, 그러니까 추가 설명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백브리핑 내용에 앞서서 다시 한번 면담 결과 내용, 발표 내용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죠. 핵심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재확인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대화 기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전략적으로 유예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전까지 남북이 한 라인을 구축하고 남북관계에 물꼬도 트자 이런 식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백브리핑 추가 설명 내용으로 좀 가보죠. 우선 우리하고 미국이 하기로 한 4월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다고 정 실장이 전하고 있습니까?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의용 실장의 메모가 공개가 됐었는데 예.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기도 이전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고를 받고 우리 측의 입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연합군사훈련은 훈련의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러한 명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성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설명이 좀 나왔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주 큰 진전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그 방북 결과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가 유훈이다 이런 뜻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는 선대의 뜻,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이다. 이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비핵화가 그쪽의 유훈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도 지난번 김여정 특사 등이 내려왔을 때 강조했다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도 혹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특사까지 교환됐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정용 실장의 마지막 들어보시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서도 교환하고 또 특사도 교환하면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특사의 추가 설명 내용을 이성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신도 수십 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목사 성폭력을 제기한 신도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꽃뱀으로 불리면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신도가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취재진과 실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일명 김기동 목사 X파일입니다. 신도수가 1만 명에 달하는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김 목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뭔가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걸 왜 만지는 거지? 하지만 해당 신도들은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저에 대한 욕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사진을 인터넷에 그냥 아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람에 대한 아예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에 김 목사 측은 교회 자산을 빼앗기 위한 음모라며 설교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가 내 일생 60년간 일해온 실적을 그대로 증명해 줄 겁니다. 하고 있을 거라고 뒤집어보고 그럴 것이라고 뒤집어도 한 가지 찾지 못하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뇌롱. 피해를 호소한 신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한 신도는 실명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성락교회를 다닌 이진예 씨는 지난 2016년 5월 김 목사에게 기도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리를 이제 쫙 벌리시고 저를 이제 의자로 이제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서 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만지시더라고요. 주물르기도 하고 막 쓰다듬기도 하고. 이 씨는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자식들까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꽃뱀이다, 뭐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나님을 욕보인 저주받은 애들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김 목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목사 측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문제가 커지자 해당 교회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신도 100명 가운데 6명꼴로 교회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목사에게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신도가 13명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김기동 목사가 펴낸 수필집입니다. 목사는 공인이다. 사모가 독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전혀 없다 등 황당한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김 목사가 펴낸 또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도들은 성에 대한 김 목사의 왜곡된 인식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인하고 성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쏙 들어오니까. 지난해 11월 김 목사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교회 내 개혁협의회 법무팀이 벌인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 절반이 교회 목회자의 성윤리 의식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신도 중 5.9%가 교회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냐는 질문에는 13명이 담임 감독인 김기동 목사를 지목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목회자를 고소하는 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정의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서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더라. 김 목사 측은 개혁협의회에 대해 교회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한 여성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여장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여장을 하면 범행 대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병원을 기웃거립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분홍색 상의와 레깅스를 입고 나옵니다. 48살 이모 씨는 이렇게 여장을 한 채 지난 2일 낮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을 보고 차에 올라탄 주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적을 울려대자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범인 마스크에서 DNA를 확보했는데 검사 결과 남성인 이 씨로 드러난 겁니다.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 범일동 철길을 찾아 여장에 썼던 옷가지들을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남성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는 CCTV가 없는 시장통으로 도주하는 등 흔적을 지워보려 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방학 동안 성면 철거 공사를 한 일부 학교에서 성면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개학과 입학식이 미뤄졌고 학생과 학부모들 불편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새학기 등굣길 교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안내문에는요, 공사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전면 통제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요, 공사 일정으로 입학식과 개학을 한 달 뒤로 늦춘다는 내용도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겨울방학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성면 잔재물 때문입니다. 지난달 성면 철거 직후 학부모와 환경 시민단체가 채취한 실효 성분 분석에서 발암성이 강한 갈성면과 청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님들이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감리자가 출근을 했는지 쭉 지켜보셨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학사 일정은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과민 반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물티슈 같은 걸로 아무데나 막 닦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공식 업체가 아닌 또 다른 대학에 맡기셔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학부모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어제 시료를 수거해 2차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도 성면이 검출돼 당초 12일로 예정된 개학 날짜를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건물 1층 행정실에서 오른쪽 유치원 쪽으로 가는 복도 바닥에서 성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모두 9개의 의심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맡긴 결과 8개에서 성면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성면 오염을 우려해 책걸상 등 일부 기자재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성면 잔재물이 건물 밖에서 발견돼 개학이 열흘 늦춰졌습니다. 잔재물이 발견된 자갈과 놀이터 모래는 개학 전까지 모두 수거해 교체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서울 시내 95개 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90%가 넘는 그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성면이 나오면 정화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전국 학교에 남은 성면 자재를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의 60%에 달하는 학교 13,000여 곳에선 성면 자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때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결국 부실한 공사를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꼼꼼한 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00여 개 넘는 업체가 우리나라 1,200개의 학교 공사 안에서 비산 측정과 농도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쫓기게 되고
그럼 제대로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그 해체 제거 현장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관리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없다면 매년 반복되는 성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본의 아니게 2번 정도에 걸쳐서 대기업, 정확하게는 삼성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역시 본의 아니게 지난 2번의 앵커 브리핑을 다시 꺼내보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 2016년 7월 세간의 뜨거운 이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 문제를 저희가 보도하느냐에 있었죠. 물론 그 문제를 다룬 뉴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자 앵커 브리핑에서 저는 당시 저희들의 고민은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그가 누구냐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대기업이 그 힘을 가지고 언론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삼성이 받고 있는 의심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앵커 브리핑은 바로 작년 이맘때인 2017년 3월 20일에 해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JTBC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는 특정 기업, 즉 삼성의 문제를 보도한다든가 매우 굳건해 보였던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들의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작용도 감수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교과서적인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런 고민들이 결국에는 언론인들이 좌절로부터 살아남는 목적이고 명분이었다고 사뭇 비장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당시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희들의 뉴스를 바꾸라고 바로 그 기업, 삼성의 수장에게 압박을 넣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로 나타난 그대로 그 기업의 수장이든 누구든 그 기업 자체든 저희들에게 그 어떠한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미투 운동을 보도해드리는 와중에 이런 저희의 보도들이 특정 기업, 다시 말하면 삼성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른바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제일모직 상장 과정에서 삼성의 3남매가 막대한 차익을 얻어서 후계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측의 로비를 받은 공중파 방송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JTBC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언론사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키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미 삼성의 제일모직 상장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 특히 그것이 후계 승계와 관련돼 있을 것이란 우려를 당시에도 3차례나 보도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반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때 이를 보도하지 않은 해당 방송사들의 몫일 뿐 JTBC를 굳이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충기 전 사장과 언론사 또 국가기관 간의 문자 메시지로 드러난 유착관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당시에 5차례 이상이나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는 이미 단독으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다시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 시절 삼성이란 대기업과 언론사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대상이 될 이유는 없으며 더더군다나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에 이용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작년 3월 20일에 전해드렸던 저의 앵커 브리핑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교과서 그대로의 저널리즘은 옳은 것이며 그런 저널리즘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기자들이나 또 다른 JTBC의 구성원 누구든 저희들 나름의 자긍심이 있다면 그 어떤 반작용도 감수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을 지키려 나름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모자라 못할 수는 있어도 생각을 바꿔서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입니다. 이미 10년 전 삼성특검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상당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과징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고 어제서야 과징금 31억 원이 결정됐습니다. 확인 결과 2008년 시작된 금융당국의 무리한 유권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금융실명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시작을 했고 1997년 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본 개념은 본인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당시의 입법 취지는 비실명 계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명이나 차명 계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쓰거나 남의 이름을 빌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998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실명제 편람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2008년 4월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차명 계좌와 비실명 계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후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지만 과징금이나 징벌적인 과세는 없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법적으로 금지된 비실명 계좌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그러니까 법의 원래 취지대로 두 개념, 그러니까 차명 계좌하고 비실명 계좌를 같은 개념으로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년 뒤인 2009년에도 금융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해석을 또 내렸습니다. 네. 금융실명법을 집행하는 금융위가 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8년에 또는 2009년에 그런 해괴한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고 그때 제대로 했었더라면 노준용 특검 때 거둘 수 있었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그리고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네, 지난해 12월 정부의 금융혁신위는 삼성 비자금 처리 결과가 차명 계좌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고 이건희의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이건희 회장은 과징금이랑 세금을 얼마를 냈어야 하는 겁니까? 그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규정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네. 2008년에 당시 과징금이 없었습니다. 세금은 일반 소득세 38%가 부과됐습니다. 네. 하지만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계좌라고 판단했다면 1993년 이전 계좌에서는 과징금 50%, 또 전체 차명 계좌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 등 세금 99%가
매겨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38%하고 99%는 차이가 상당히 큰 건데 그러니까 법 해석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금융위의 판단이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 국감에서 금융위가 말을 바꿨습니다. 네. 올해 2월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차명 계좌는 곧 비실명 계좌고 그래서 매길 수 없다던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 계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과징금을 더 매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결정된 31억 원은 1993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 계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과징금은 1993년 때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네. 폐기됐습니다. 최근 다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금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특검 때 거둬들이지 못한 부족분을 내라고 국세청이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뭐 미리 말씀드려야 됩니다만은 키워드는 2개입니다. 예. 꼭 제 탓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늘 제가 이렇게 대신 야단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안희정 전 지사가라고 왜 퀘스천 잡았습니다. 마크가 붙었을까요? 예, 오늘 국회에서 제가 만난 의원과 보좌관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그랬구나. 또 안희정 전 지사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마다의 정치권의 영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정치권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는데요. 특히 안희정 지사가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아침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5개의 논평과 보도자료를 냈고요. 예. 중요 논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이중성이 역겹다면서 또 이것이 386 세대의 하나의 문화였다. 이런 논평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특히 지방선거까지 연계시킨 발언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선거로 연결시키는군요. 예, 같은 논리라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겠죠. 예. 안 지사가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안 전 지사가 추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습니다. 예. 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군요. 예. 근데 이건 인권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인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게 됐는데 왜 이제서야 미투를 얘기하냐라고 묻자 그냥 반성한다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뭘 반성한대요? 이제 늦게 내는 것을 예. 겸허히 반성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자 바로 류혜여 전 최고위원이 내가 미투 외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답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치권으로 파장이 옮겨갔는데 야당 또 과연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기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탈당하신 분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월 14일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가 짧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사하면서 탈당한 분이라고 언급하고 나갔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전에도 탈당한 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은 안 하겠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다라면서 당시에 이제 망나니 칼춤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쓰면서 예.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오늘은 짧게 탈당한 분이란 말만 언급을 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논평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 혐의 액수가 커지고 정황이 구체화되자 논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홍준표 대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미국에서 잠깐 같이 있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자서전에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고요. 예. 그 인연으로 2007년 대선에서 홍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 때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사실 나다. BBK 사건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을 유세 때도 얘기하곤 했는데요.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점차 좁혀오자 지금은 탈당한 분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예. 딱 4글자로 정리가 되네요. 예. 탈당한 분.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큽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 쪽에는 밤부터 비가 예보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kay, go hang your heart on any tree. You can make yourself available to anybody, 'cause every living person knows you are a prize. Whichever way you go, I'll be easy to find.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